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한국사 23번째 시간, 오늘은 조선전기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조선전기 요점 정리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갖다가 구분할 때 조선을 조선전기와 조선후기로 이렇게 구분할 때 언제 끊게 되냐면 조선 왕위 변천 과정을 한번 적어보면, 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일반적으로 선조 때까지를 우리가 조선전기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왜 선조 때까지를 조선전기라 이렇게 하냐면 바로 1592년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죠. 바로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이 1592년에 발발을 하고, 이 임진왜란 이후부터 조선 사회가 커다란 변화가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앞시기를 조선전기, 그리고 뒤에 시기를 조선후기 이렇게 구분합니다. 고려 같은 경우도 고려전기와 고려후기를 나누는 게 1170년에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한다면, 조선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국가 기틀의 확립 과정인데, 조선은 초기에 여러 왕들이 국가 기틀을 확립해 나가죠. 태조 때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정종이 왕이 일어나고, 이후에 2차 왕자의 난 이후에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왕에 오르니 그게 바로 태종이라고 했죠. 태조 때는 정도전이 정권을 주도하여 왕권이 약했고, 정종 때는 실제로는 이방원이 또한 실권을 갖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조와 정종 때는 왕권이 어떠했다? 왕권이 약하였다. 왕권이 약하였죠. 그래서 왕에 올랐던 태종은 무엇에 주력하더라? 왕권 강화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바로 호패법을 실시하죠. 호패법을 실시하고, 또한 두 번째 사병을 혁파하였으며 사병을 혁파하고, 세 번째 정치 시스템을 육조 직계제로 개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바로 세종이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유교적 정치 질서 국가를 갖다 실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를 바탕으로 업적을 역시 살펴보면 다시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다시금 어정부 서사제로 변화를 주고, 두 번째 집현전을 갖다가 설치하더라. 집현전 설치.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서 드디어 국민 정음을 창제하였고, 네 번째 영토도 오늘날의 국경선을 마련한다고 했죠. 바로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 바로 이 세종, 오늘날의 세종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이 문종과 단종을 이어지면서 왕권이 어떻게 되었고, 왕권이 약화되었고, 이후 계유정난을 통해서 자기 조카인 단종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던 이 세조 같은 경우는 역시 무엇에 주력하게 되더라? 왕권 강화에
다시금 주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구체적으로 왕권 강화 업적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다시 정치 시스템을 6조 직계제로 개편하고, 두 번째, 집현전에서 계속해서 집현전 출신 학자들이 반란을 갖다가 많이 일으켰다고 했죠. 그래서 집현전을 갖다가 폐지시키고, 세 번째 또한 그 과전법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토지 부족 현상이 일어나자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직전법이라는 토지 제도를 갖다 실시했다고 했죠.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 수조권을 갖다가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때 네 번째, 경국 대전의 편찬이 시작된 시기가 되겠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세조 때 바로 많은 왕권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예종은 안 본다고 했습니다. 예종은 왕이 오른 지 1년 지나서 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종 때 드디어 조선의 많은 제도들이 완성되고, 이를 잘 나타내 주는 게 바로 경국 대전이 이때 완성되죠. 뭐 그 외에 다시 보면 뭐 집현전에 폐지를 시켰던 것을 다시금 홍문관을 갖다가 이때 다시금 뭐 설치를 한다든지, 다시 6조 직계제도 이때 다시금 의정부 서사제를 갖다가 실시한다든지, 이러한 변화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경국대전이 완성되어 드디어 조선의 통치체제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두 번째 주제가 되겠죠. 통치체제의 정비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크게 통치체제는 어떻게? 중앙정치제도, 다음이 지방, 그리고 군사조직,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관리선발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관리 선발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중앙제도는 기본적으로 왕과 그리고 그 밑에 의정부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는? 6조가 있는 이러한 시스템, 의정부 6조 체제를 갖다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정부와 6조가 정상적으로 정치가 이루어질 때를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죠. 반대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태종 때와 세조 때 실시했던 정책이 6조 직계제가 되는 겁니다. 의정부가 주로 그 중앙 정치 조직으로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의정, 자의정, 그리고 우의정, 즉 3정승이 합의를 통해서 나라 일을 갖다가 총괄하는 이러한 기구가 의정부, 6조는 실무 행정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뭐 고려시대로 따지면 이 의정부가 중서문화성에 해당되는 그런 기구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데, 조선에서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유교적 정치질서 국가, 즉 왕도 정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국가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즉 이를 바탕으로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갖다가 보시면 왕권을 어떻게 하기 위한 기구도 만들고, 견제하기 위한 기구도 만들고, 왕권을 어떻게? 왕권을 강화하기도 위한 기구도 만들더라.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로 의검부와 승정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의검부는 왕 직속 사법기관,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는 뭐가 있더라? 3사가 있더라. 그래서 3사를 보실 때는 반드시 고려도 3사가 있었죠. 고려의 3사 역할과 조선의 3사 역할을 갖다가 비교를 해두시고, 조선은 언론기구로서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3사는 다시금 사헌부, 그리고 사관은, 그리고 홍문관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사헌부, 관리감찰, 사관은 간쟁, 홍문관, 자문의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였더라. 그리고 이 외에도 보시면
자, 이 외에도 어떤 기구가 있었냐면 역사 편찬 기구였던 춘추관, 그리고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던 한성관 혹은 한성부라고도 하죠. 그리고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 이런 기구들이 자, 죄송합니다. 성균관, 이런 기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자, 그러면 자, 지방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방은 보면 전국을 몇 도로 나누고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 목, 군, 현 있고 다시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그 밑에 다시 멸, 리, 통 이렇게 나뉘어지죠. 여기에서 8도에는 누가 파견되냐면 관찰사라는 관리가 파견됩니다. 관찰사가 파견되고 부목, 군현에는 수령이 파견되죠. 그리고 이 수령이 모든 전 지역을 다 관할하게 됩니다. 관찰사의 역할은 뭐냐? 이 밑에 있는 수령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령 같은 경우는 사법의 업무도 담당하고 교육의 업무도 담당하고 행정도 담당하고 그리고 군사 업무도 담당하여 역할이 많자 이를 갖다가 보좌해 주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누가 되겠다? 향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리 같은 경우는 수령을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한다? 수령을 보좌하는 이러한 역할로 고려시대 때도 향리가 있었으나 그 지위가 고려시대 때보다 낮아졌다. 이에 비해서 또한 조선시대 때 보면 유향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유향소라는 향촌 자치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도 역시 누구를 보좌한다? 지금 보다시피 역시 수령을 보좌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령만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감시를 하냐면 향리도 이렇게 감시하는 이런 역할. 그래서 유향소는 수령의 보좌와 향리를 감시하는 역할,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 이렇게 지방제도가 이루어져 있더라. 다음 군사제도 보시면 군사제도는 군역제도와 그리고 군사조직으로 나누어지는데 군역은 누구를 대상으로? 양인, 성인, 남자 대상으로 16세에서 60세 미만 대상이더라. 다음 보시면 군사 조직을 보면 크게 중앙군으로는 5위, 지방군으로는 육군과 해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육군을 병령, 그리고 수군을 수영, 그죠? 병령은 누가 파견된다? 병마, 절도사가 파견되고, 수영 같은 경우는 수군 절도사가 파견되어 통솔하였다. 그죠? 다음에 교육관리 선발제도인데 여기 조금 너무 좁죠? 그래서 자, 이쪽으로 조금 내려서 보면 대표적으로 서당이 있고, 이게 초등교육기관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 다음에 중등교육기관으로 중앙에 사부 학당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지방. 그리고 여기를 졸업하면 무슨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냐면 속과라는 과거시험에 응시가 가능하고, 나는 조금 높은 관직까지 오르고 싶다. 그렇게 하면 어디에 응시를 했냐, 어디에 입학을 했냐면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입학을 하면 이제 어디에 대과의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과를 갖다가 합격을 하면 이제 고위 관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었고, 고려시대 때에 비해서 훨씬 과거제가 매우 중요시되어 능력 위주의 사회로 변화되었다. 이 부분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외관계가 나와 있는데, 대외관계는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조선이 건국될 때 3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죠? 보시면 조선이란 나라는 숭유억불
그죠? 숭늉불, 이게 사상적으로 숭늉불을 기본적으로 했고, 다음에 농본읍상, 그죠? 이거는 경제적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하겠다? 경제는 농업을 바탕으로 하겠다. 그래서 농업이 근본이 되고 상업을 억제하겠다. 외교적으로는 이게였죠. 4대 교린. 그래서 4대는 큰 나라는 섬기고 이웃 나라와는 교류하겠다. 그래서 이 4대에 해당되는 나라가 명이었고, 교린에 해당되는 나라가 여진과 외가 되는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교린, 여진과 외가 각각 강경책과 해요책으로 이 이웃을 대하죠. 그래서 강경책으로는 뭐가 있고 해요책으로는 뭐가 있는지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드디어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정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밑에 그대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색깔을 갖다가 좀 더 빨간색이 있으면,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조선 초기에 권력을 잡은 세력을 갖다가 우리는, 자, 고려 말에 그럼 봅시다. 고려 말에 대표적인 세력이 급진 사대부가 있고, 크게 사대부가 옹건 사대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때 권력을 잡은 세력이 바로 이 급진 사대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급진 사대부들이 언제까지 장악을 하게 되냐면 조선 초기까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보시면, 자, 이 급진 사대부가 조선시대 때 이렇게 쭉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권력을 장악했는데, 급진 사대부를 조선시대 때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관학파. 무슨 파? 관학파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세조가 뭘 통해서 왕에 올랐다고 했죠? 지금 계유정난을 통해서 왕에 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계유정난을 통해서 왕에 오를 때 도움을 주었던 관학파 세력 중에서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훈구파. 이 훈구파들의 권력이 너무 강화되자 성종 때에 이르러서 이들을 갖다가 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데리고 온 세력이 바로 누구냐? 바로 지방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던 이 옹건 사대부를 갖다가 중앙으로 등장시키게 됩니다. 어느 왕 때? 바로 이 성종 때 드디어 이 옹건 사대부가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그들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사림파. 그러면서 이 훈구파와 사림파 간의 갈등이 나게 되고, 대다수가 이 사림파들이 훈구파를 갖다가 뭘 통해서 3사에 주로 등용되어 이 사림파들이 훈구파들을 갖다가 이제 비판하거나 부정부패들 고발하거나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성종의 든든한 백을 믿고 이렇게 대다수가 공격을 하다가 드디어 연산군 시기부터 명종 때 이르게 때까지 드디어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으로 사화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화는 크게 4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무오사화, 다음이 갑자사화, 다음이 기묘사화, 다음이 을사사화. 그래서 원인들이 중요한데,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그죠? 그리고 갑자사화는 태비윤씨 사건, 다음이 기묘사화는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정책, 그리고 을사사화는 왕의 외척간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 사이에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 중종 반정이 있었다는 거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화로 인해서 많은 사림들이 피해를 갖다 보게 되고 다시 지방으로 낙향을 하게 되는 거죠.
이후 살인되는 지방에서 다시금 뭘 통해서, 자 이것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원, 향약, 그리고 유양소까지, 이를 통해서 살인들이 힘을 키우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선조 때 이르게 되면 누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냐면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죠? 사림이 정권을 갖다가 드디어 선조 때. 그래서 선조 때 사림이 정권을 장악했고, 성종 때 사림이 등장했고, 이런 겁니다. 세조 때 훈구파가 형성되었고, 뭐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죠. 드디어 정권을 장악한 이 선조 때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지만, 이 사림이 다시금 무엇으로 해서 이 이조 전랑 임명을 두고 살인 간의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화되는다? 즉 서인과 그리고 동인으로 분화되게 되고, 초기에 정권을 잡은 것은 바로 이 동인이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죠? 동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초기 붕당 정치는 서로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정책을 이끌어내고, 정치 주도권을 잡은 세력이 상대방의 당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또한 상대방 당이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비판 견제하면서 긍정적인 분당 형체로 초기에는 나아갔더라. 이렇게 하면 조선전기의 정치적인 모습들을 거진 다 살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조선전기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바로 그 임진왜란과 호란, 그리고 북벌운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란, 호란, 그리고 무슨 운동? 북벌운동, 북벌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선조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죠. 임진왜란에 따른 결과, 지금 보시면 임진왜란에 따른 결과 조선의 국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명나라도 이때 많은 국방력의 소진을 해서 세력이 약화됩니다. 일본에서는 이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죠. 무슨 막부? 에도 막부가 새롭게 들어선 이러한 상황이고, 이에 비해서 누가 성장하였다? 여진족이 성장하였다. 그죠? 여진족이 성장하고, 이후에 이 여진족이 더욱더 세력이 커져 후금이 강성해지고, 이 후금이 명을 공격하자 명나라가 조선에 도움을 청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셔야 되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 선조 다음에 왕에 올랐던 사람이 강해군, 그죠? 강해군이 왕에 오르게 되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해군이 실시한 외교 정책은 바로 명과 누구 사이에서? 후금 사이에서 무슨 외교를 펼쳤다? 중립 외교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중립 외교 정책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어떤 세력이었다? 서인 세력이 인조 반정을 일으켜 강해군과 북인 세력을 몰아내고, 누구를 왕으로 추대하여? 인조를 왕으로 추대하여 외교 정책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가 발생하는다? 바로 중립 외교가 일어난다고 했죠. 잠시만, 이거 착각을 해서 선생님 임진왜란을 갖다가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죠? 임진왜란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때 무슨 외교로 바뀌었다? 중립 외교로 바뀌었다. 그죠? 그러면서 이때 누가 자극을 했다? 후금을 자극하게 되었고, 이에 후금이 드디어 전쟁을 일으키니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 발생한다고 했죠. 1670 아니죠? 이게 잠깐만 63년이죠. 죄송합니다. 1627년. 갑자기 다른 거하고 헷갈렸습니다. 정묘호란이 발발을 갖다가
하게 되었고, 이때 무슨 관계를 요구하여? 형제 관계를 갖다가 요구하고, 조선도 이를 갖다가 수용하죠. 임진왜란을 안 한 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지금 찝찝하게 남아있어가지고, 자, 임진왜란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관계를 갖다 요구하여 이 관계를 갖다가 수용하게 되었고, 이후 이 후금이 성장하여 어떤 나라를 세우더라? 청을 갖다가 건국하고, 바로 무슨 관계를 요구? 군신 관계를 갖다가 요구를 하자. 이를 갖다가 수용하지 않죠, 이번에는. 그러자 바로 일어난 게 바로 병자호란, 그죠? 1636년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남한 산성에서 저항을 하고, 끝내 남한 산성에서 45일간 전쟁도 하지만 끝내 삼전도의 굴욕, 그리고 끝내 무슨 관계? 군신 관계가 체결되게 되더라, 그죠? 이후 이때가 어느 왕 때가 되겠죠? 지금 인조 때입니다, 그죠? 인조 때가 되고, 인조 다음에 바로 효종이 왕이 오르죠. 효종. 인조의 아들이 2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소현세자와, 그리고 첫째가 소현세자, 그리고 둘째가 복림대군이라고 했죠. 복림대군이 있으면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둘째인 이 복림대군이 왕에 오르니 효종이고, 효종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그죠? 청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무슨 운동이 추진되었다? 북벌 운동이 추진되었지만 실제로는 시행이 되진 않았죠. 오히려 효종과 서인 세력이 그들을 갖다 기득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된 것이 북벌 운동이었고, 이후 이 북벌 운동은 오히려 청나라의 발전된 문화를 수용하자는 무슨 운동? 북학론으로도 이어졌더라. 그리고 이후에 또한 나선 정벌에도 이용이 되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안 했던 거 임진왜란 보도록 합시다. 임진왜란.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불안한 정치적 입지를 갖다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드디어 조선을 갖다가 쳐들어왔죠. 이때 대표적으로 활약하셨던 분, 3분 정도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이순신의 활약. 그래서 대표적인 전투 보면 첫 번째 어디에서?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갖다가 거두었더라. 그리고 어디에서? 사천해전에서 무엇이 등장하였다? 거북선 등장. 그리고 또한 한산도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또한 누구의 활약도 있었다? 어병의 활약도 있더라. 그래서 이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어병이 홍의장군 곽재우라는 분도 계셨고, 또한 사명대사도 있더라. 유정이라고 했죠. 그리고 어느 나라의 지원도 있다? 명군의 지원도 있었고, 이때 또 보면 대표적인 전투가 행주산성 건율, 그죠? 여기 있고, 진주대첩, 김시민 장군 등이 활약을 했다. 이처럼 이러한 활약에 전세가 불리해진 일본이 휴전을 제의했지만 끝내 휴전이 어떻게 됐다? 3년간의 휴전이 휴전 협상이 결렬되다. 다시 전쟁이 나게 되는데 그걸 뭐라 부른다? 정유재란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이 명칭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1597년에 일어났고, 전쟁은 발발했지만 조선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특히 이순신이 다시금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음을 맞이하자 끝내 전쟁이 끝이 나고 어느 나라의?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났더라. 물론 조선은 승리는 거두었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도 조선이었다. 그리고 명도 국방력이 아까 전에도 봤다시피 약화되었고,
중국에서는 후금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여 성장을 하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라는 새로운 막부가 수립되었다. 이렇게 하면 조선전기가 모두 끝이 나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